네, 언중 6월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 볼까요? 첫 이야기는요? 오늘 이야기는 좀 한동훈 장관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뭘 잘못했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좀 특질이 보여서 다른 경우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인사이트나 위키트리 같은 그 인터넷 매체들 기사 뭐 종종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그 매체 기사들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업이다 보니까 뉴스를 되게 많이 보는데 네.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매체인지를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별로 중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정보 따라다니지. 이 매체들, 그러니까 인사이트나 위키트리 같은 매체들은 일단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제목 잘 뽑아요? 예, 제목을 굉장히 잘 뽑아서 누가 그런 제목 장사가 반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시사집 중에 안동진 PD와 쌍벽을 이루는 매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혹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좀 부유하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딱 눈에 띄어가지고 클릭하게 되는 기사들이 있어요. 있죠. 제목이 굉장히 좀 잘 나와서. 네. 근데 그런 매체들이 주로 이제 인사이트나 위키트리 홈페이지로 종종 연결이 되곤 하는데. 뭐 또 이것도 무슨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이유 이런 거 알고 좋아합니다. 봤더니 이유.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뭐뭐한 이유, 뭐뭐한 특별한 이유, 뭐 이런 거. 딱 좀 궁금해할 만한. 뭐뭐 해서 봤더니 대박 뭐 제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너무 상투적이죠. 저 안 보는데. 2010년대 느낌인데요. 네. 어쨌든 이 인터넷 매체들이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잘 팔리나 보네. 잘 팔린다라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 인사이트 위키트리 같은 매체들이 이제 사회면에 등장하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법정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가공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을 이제 끌어당기기가 좋아서. 근데 정치면 기사로 재미를 보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유독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도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좀 띄워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 시각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열거해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클릭을 할 것 같은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자, 줄서기 관심 없어 검사 시절 술자리에도 안 갔던 한동훈이 윤석열은 따르게 된 진짜 이유. 오호.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평생 초엘리트 코스만 밟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공부로 딱 한 번 좌절한 순간. 오호. 이거 뭘 것 같으세요? 딱 한 번 좌절한 순간. 공부로 좌절을 했다? 네. 공부 잘한 걸로는 워낙 유명하니까. 맨날 A 받다가 B 받아갖고 좌절했다 뭐 이런 거. 거의 비슷한데. 맞췄어요? 네, 거의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좌절스럽습니다. 이게 서울대를 입학했을 때 법대로 들어갔는데 법대로 들어가면 1학년은 정규 코스 이제 일반 코스를 쭉 한 다음에 2학년은 넘어갈 때 사법과로 갈지 공법과로 갈지 선택해야 된대요. 근데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사법과를 많이 선택을 하고 안 돼서 공법과로 많이 가는데 한동훈 장관이 2학년 때 공법과로 갔답니다. 그래서 좌절했대요? 네, 그래서 평생 자기가 공부로 좌절해 본 적이 없는데 공법과 가서 좌절했다라는 이런 얘기들. 전혀 체감이 안 되네. 체감도 안 되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학교 다닐 때 별로 A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졸업을 9학기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에? 아무튼 넘어가요. 네. 저는 채플 패스를 못 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제목 기사입니다. 제 차문은 열고 닫지 말아주세요. 직원들에게 의전 중단 요청한 한동훈 장관. 이건 전부 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주목한 건 제목을 잘 뽑았습니다. 요 내용을 보도한 기사들은 많았는데 제목을 유독 잘 뽑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법무부 직원들에게 장관님 대신 장관으로 부르라고 지시한 한동훈. 이건 문서에서 이제 님자 빼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6월 24일자 기사인데 아침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 손에서 포착된 저지방 바나나 우유. 이건 좀 심했다. 심하죠. 이건 좀 그렇다. 네. 그래서 가져온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제목들의 대부분이 사실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내용 자체는 뭐 별게 없거나 이미 보도됐던 내용들이거나 그렇거나 아니면 굉장히 한동훈 장관의 어떤 사생활 내지는 이미지 중심으로 돼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너무했다가 아니라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저지방 흰 우유는 제가 봤는데 네. 저지방 바나나 우유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저지방 바나나 우유는 그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특정 노란. 그 노란색인데 태그가 좀 다릅니다. 얘는 이제 파란색. 저지방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는. 근데 저지방이면 바나나 맛이 좀 줄어드나? 바나나 맛은 그대로인데 우유의 진함이 약간 줄어드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주로 인사이트 기사도 그렇고 위키트리 기사도 그렇고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2030 젊은층의 감성에 잘 맞기 때문인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 관련 보도들에서 제가 주목을 한 게 그래서 하필이면 바나나 우유도 아니고 저지방 바나나 우유라는 포인트가 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경우는 보통 그 사람의 취향을 잘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2030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일반적인 다른 아저씨들에 비하면 취향이 좀 디테일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저지방이 되버린 이제 그 체중 관리라든지, 그렇죠. 몸매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더 이제 포괄적으로 자기 관리가 되고. 그렇죠. 자기 관리 이런 어떤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좀 와닿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들이 대부분 뭐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다든지 엄청난 업무 능력을 보여줬다든지 굉장히 예의 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돼 있고 네. 이미지를 칭송하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이거는 이제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위키트리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5월에 나온 기사 제목이 한동훈 학창 시절 사진 화제 어떤가요? 지금 모습과 많이 닮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 보면 뭐 갸름한 얼굴에 단호한 눈매가 눈길을 끈다. 한 후보자는 평소 깔끔한 성격답게 외향에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이제 칭송하는 내용들이 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기사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된 그 어떤 시점이 5월 말 시점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왜 하필 5월 말인가를 좀 들여다봤더니 그 시점에 장관 임명이 되고 나서 국회 예결특위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야당 의원들하고 이제 굉장히 좀 진하게 논쟁을 주고받은 화면들,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져온 게 이제 MBC의 보도 같은 경우는 427만 회가 조회가 나왔고요. 이게 국회 예결특위 질의를 그냥 단순 중계한 영상인데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SBS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결특위 현장 영상인데 633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단순 합산하면 1000만 조회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관심에 올라탔다. 그렇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내걸면 조회수가 보장된다라는 거를 이 인터넷 매체들이 이제 확인한 게 아니냐. 예. 이 비슷한 경우로 저희도 좀 뭐 그러면 오늘 지금 이걸 아이템 뽑아온 이유가 혹시 그거예요?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조회수 얼마나 나오죠? 네. 저희도 사실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는 끝나고 나가면서 제목도 뽑고 가요. 제목도요. 이 썸네일 제목 뽑고 가. 네, 안동준 PD랑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에 대한 그것도 이제 정책이나 국회 현안 질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솔직히 말해서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재미없지. 네. 머리 아프고. 그 조회수 입장에서는 원래 도움이 안 되는데 정치 관련 뉴스 중에서도 누구를 얼굴로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도 제목에 걸면 혹은 썸네일에 걸면 조회수가 일정 정도 보장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이제 속칭 잘 팔리는 인물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인물 장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보다 잘 팔리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장사가 잘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가세했다라는 평가가 1차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이런 식의 이제 띄워주기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인터넷 매체들의 입장에서는 윈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들은 조회수에서 이제 상당히 좀 이득을 보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이런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내용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지엽적인 것들인데 제목이 낚시 수준이라서 조회수는 아주 폭발적으로 높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십이죠. 가십입니다. 가십이죠. 네. 가십. 근데 문제는 실제 이러한 그 보도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기사들의 조회수가 높기도 하고요. 인사이트라는 매체 자체가 SNS에서는 종종 너무 자극적이고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간다라고 비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도가 높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그 언론 매체 페이지 구독자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625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되게 엄청 많은데요? 그러니까 뭐 인사이트에 뭐가 게시물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수백만 명한테 최소한 노출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 자체라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네. 이런 반복적인 이미지 노출이 어쩌면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이제 야권 내에서의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 여권. 여권입니다. 네, 네. 여권이군요. 왜 이러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여권에서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하면 대권 후보 1위로 나오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기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어떤 인사이트나 뭐 위키트리 같은 인터넷 매체들이 어뷰징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동원하는 것만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제목을 검색해보면 비슷한데 약간 제목의 어그로성이 떨어지는 기사들이 기성 매체들, 그러니까 주요 일간지에서도 똑같이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아픈 데를 찌르고 그래요? 뭐 제목 장사 못한다 이거잖아. 그렇습니다. 뭘 그런 것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경우들이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터넷 매체들의 원소스가, 그러니까 더 먼저 이런 기사들을 작성했던 주체가 오히려 일간지들, 주요 일간지들이라는 거죠. 주요 매체들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줄서기 관심 없어 검사 시절 술자리도 안 갔던 한동훈이 윤석열을 따르게 된 진짜 이유. 이 인사이트 기사의 원소스는 월간조선의 바로 전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목은 인맥 관심 없던 한동훈 윤석열 따르게 된 진짜 이유. 진짜 이유만 똑같고 약간 제목의 어그로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 내용의 대표 기사는 인사이트 기사가 돼버린. 그런데 월간조선이 욕심을 안 냈던 건 아닙니다. 월간조선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부제에 초중고 동기동창 기자의 한동훈 연구라고 부제가 붙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다는 거를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초중고 동기라고. 네네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서 실제 기사 내용도 초중고등학교 동기동창들을 취재해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녹인 기사입니다. 네. 이런 부제를 붙이면서까지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보통 그 초중고 동기들이 그 친구를 회고할 때는 보통 이런 회고인데 제가 내 가방 들고 다녔는데 뭐 이런 회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회고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대가 법무부 장관이면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기동창들을 굉장히 좀 좋게 얘기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목을 어그로 끌게 만드는 기술 쪽은 인사이트 쪽이 조금 더 판정승이다. 하지만 기사를 생산하고 띄우려는 의도 측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월간조선 쪽이 좀 더 음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결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제 가십성 기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가십성 기사는 있었죠. 다만 양념으로 이제 그 한두 개 이제 그 배치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가십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양념이 아니라 메인 식재료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황색 저널리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색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 일종의 이제 그 황색화와 동시에 정치인 셀럽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정치인 셀럽화는 우리보다 이제 서구 언론들이 먼저 하긴 했습니다. 아예 황색 저널리즘 표방한번 흔히 타블로이드라고 부르는. 그렇죠. 뭐 영국의 뭐 텔레그래프지라든지 전통적인 뭐 이런 게 있죠. 네. 더 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매체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셀럽 정치인이 보리스 존슨 현 영국 총리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서구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과연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를 이제 판별할 때는 저희 같은 언중유골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황색 저널리즘을 표방을 하고 황색을 두드러지게 띄면 네네네. 그러려냐고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영화 맨인 블랙을 보면 외계인만 추적하는 황색 타블로이드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론지였죠, 사실은. 제 꿈이 이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심각하게 봅니까? 맨인 블랙 요원들 빼고. 그렇죠. 맨인 블랙 요원들한테만 정론지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 이 장사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두 번째 이야기. 2년 8개월 만에 부활한 티타임에 대한 겁니다. 그 검찰. 네. 네. 이것도 사실 이제 한동훈 우리가 장관하고 부활되기 전에 한번 짚은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활이 돼서 그럼 실행에 들어갔습니까?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입니다. 첫 티타임이 2년 8개월 만에 열렸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티타임이라는 거는 뭐 실제로 차를 내온다. 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차장 검사가 이제 검찰 출입 소속 기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비공식 질의응답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뭐 이거저거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수사 내용을 이제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라는 거고요. 뭐 아시는 대로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당시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기본 골자로 해가지고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바뀌는 바람에 주로 이제 언론 브리핑은 공보관을 통해서 공식 루트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송경호 서울지검장 휘하에서 이 티타임이 부활을 했고요. 네. 이번에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티타임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네.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보장,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말고 사건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이 과잉 보도 경쟁에 노출되는 거를 좀 예를 들어 막고자. 뭐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 알 권리 측면 항상 뭐 내세우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익 목적을 이렇게 세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박기동 차장이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혜를 모으고 종국적으로는 국민 뜻을 받들어서 검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아니 기자들의 뜻을 받들어 지혜를 모아서 뭘 아니 그건 수사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의 지혜를 모으면 그게 이제 개입이 되는 거라. 대의기관입니까? 네. 국민 의견 수렴하고 뭐 이래야 되는 곳인가요? 여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목한 거는 그럼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티타임 부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법조 기자 몇 명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언중육으로 다룰 때는 티타임 시스템의 어떤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기자들이 보는 티타임 부활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봤는데 실제로도 그동안 티타임이 폐지된 기간 동안에 법조 기자들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티타임 좀 해달라. 왜냐하면 취재가 너무 기존에 비해서 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주로 내세웠던 게 정치권의 소위 센 사람들이 취재로부터 너무 이제 쉽게 피해가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심지어는 피수사 사실,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치인들 입장에서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국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반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래서 공보관 제도가 있지 않느냐. 애초에 공식적으로 공보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취재가 안 된다고 하는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내부 조직도를 그 법조 기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텔레그램으로 주더라고요. 이걸 보면 너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봤는데 이 중앙지검 배치표입니다. 제가 좀 가져온 뭘 저렇게 복잡해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원래는 뭐 몇 호실에 있다, 그리고 내선번호 몇 번이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좀 제가 가린 거고요. 각 개인들 그리고 수사관들 누군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가렸고 지금 잘 보시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표예요. 그래서 지검장의 직속 휘하에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공보관이 있습니다. 네. 이 공보관이 그래서 전체 서울중앙지검을 커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에 1, 2, 3, 4부 4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부 아래에 반부패 수사부라든지 공공수사부라든지 뭐 경제범죄 형사부라든지 강력부라든지 쪼개져 있습니다. 이 부처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실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거나 혹은 책임 권한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거나 혹은 뭐 확인해보고 나중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의 얘기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정보부처 공보관하고 대변인이죠. 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대변인은 급이 다르다고들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지점인데 그 미국의 대변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당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제 최고 어떤 단위 어떤 회의에도 같이 들어가고 정보를 그러니까 쫙 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위상이 높고 그래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꿰고 있으니까 사실은 상세한 브리핑이 가능한데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처나 기관 안에서 대변인에게 그런 위상과 권한을 주느냐 안 주고 있죠.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 티타임을 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공보관 제도를 활성화하러 가야 되는 거지 사실. 어찌 본다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중앙지검 공보관은
회의에 다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대검 공보관은 회의에 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대검 공보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검 공보관은 또 말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 없는 거죠. 회의엔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량권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이제 해소가 안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티타임이 자꾸 이제 요구되고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자기 휘하에 있는 예를 들면 3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반부패 수사 1, 2부하고 경제범죄수사부가 휘하에 있는데 요걸 매일 이제 사건 보고를 받고 지휘를 직접 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빠삭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재량권 측면에서도 자기가 이제 총괄하고 있으니까 훨씬 좀 여유 있게 여기까지는 알려줄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티타임 요구가 높았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공보관을 직급이 높은 사람을 임명을 하고 재량권을 많이 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 같긴 한데 그래서 반대급부에서 티타임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물어본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은 너무 알려주는 범주가 자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장 검사가 그래서 뭐 이거는 검찰한테 좀 유리하다 싶으면은 풀어주고 아니다 싶으면은 닫아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실제 부활한 티타임의 첫 주제가 북한 어민 북송 사건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거예요. 이 티타임을 왜 열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알려줄지가 빤하게 보이는 네. 맥락인 거고 실제로 3차장 검사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정부 쪽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를 많이 해줬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기사들이 주로 정부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달하는 어떤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다라는 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티타임 자체가 이 검찰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어떤 창구로 역할할 소지가 크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일단은 우리 이 문제 다룰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공개를 해라. 카메라 들어가가지고 아예. 네, 유튜브로 그러니까 그러면 생중계해라. 근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면 티타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티타임에서는 할 수 있고 유튜브 생중계 못하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가 돼버리면 그거는 거꾸로 된 얘기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러니까 중계가 안 되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예를 들어서 특정인 어떤 신분이 노출이 되거나 이런 걸 티타임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악용될 소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자들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생중계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3명한테 취재를 했는데 3명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은 너무 디테일한 수사 내용을 많이 알려준다고 이제 기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왜 기사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조사의 진술 내용이나 조사를 받은 어떤 그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참고인이 가져온 증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보도를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보도를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자기들도 그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기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 혹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수사의 진행 상황.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기소는 언제쯤 할 거고 정치인 누구를 소환하는 거는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혹은 적용한 혐의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혐의가 있다. 이런 거를 그때그때 정리해 주는 정도는 필요하고 그 정도만 취재가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 취재는 재판이 열렸을 때 법정에 가서 해가지고 법원발 기사로 나오는 게 맞다라는 게 법조 기사들의 문제 의식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사의 기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는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취재의 기밀성은 티타임에서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독 취재가 아니라 합동 취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오픈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그러면 생중계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생중계는 못하면서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이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게 소위 기사 잘라서 나눠주기 이 문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인데 3차장이 이제 소위 스타 검사로 가는 출세 코스로 꼽히는 이유가 산하에 반부패 수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부패 수사부가 주로 정치권 관계나 정치권을 다루기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인물 장사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도 가치가 높은 인물에 대한 수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기자들이 많고 그만큼 이제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티타임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3차장인데 대표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차장 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현직 시절에도 소위 이런 어떤
기자들과의 소통이 잘 되는 차장 검사로 또 유명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잘라서 던져주는 그러니까 정치권 관련된 사건들을 잘라서 던져주는 식으로 차장 검사들이 기자들한테 인기를 얻거나 사실상 유착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한동훈 검사 시절에도 소위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되게 된 건데 한동훈 검사한테 이 티타임 부활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제 박범계 의원이 했더니 답변이 이랬습니다. 과거 지난 정부 하에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냐, 티타임 없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언유착하고 티타임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고요. 뭐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친해지다 보면 유착될 가능성도 생긴다라는 이제 걱정들이 있는 거죠. 사실 국민의 알 권리는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되냐면 국민의 물을 권리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공직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국민이 위탁한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권리, 그게 알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알기 위해서는 궁금한 것을 물어볼 권리가 선행돼야 되고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언론은 자기들이 대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한 국민의 감시와 시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면 그냥 카메라 들여보내라고 티타임 자리에 뭐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 답변이 굉장히 기묘하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는 티타임에 대한 답변이 되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공직자가 국민이나 혹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어도 티타임처럼 이 검찰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브리핑해 주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뉴스버스의 검언유착 사건이나 이제 관련된 보도들을 많이 했던 전용수 기자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기자수첩으로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불편한 질문 전화 차단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전용수 기자가 한동훈 장관한테 차단을 당한 상태래요. 그래서 불편한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을 할 수가 없다. 아이고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꼬집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수신 차단되면 차단당한 대상이 안 와요? 근데 전화를 걸면 전화 통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화는 뭐 받을 수 없는 뭐 이런 상태로 되어가 있어가지고. 임경비 작가 빨리 그 수신 차단 풀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는구나. 네네. 제가 뭐 제이비한테 전화를 걸 일이 없어가지고 차단된지도 몰랐네요. 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얼마 전에 대통령실의 홍보기획 비서관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네. 이기정 전 YTN 보도국 선임 기자가 임명이 됐는데, 이전 기자 같은 경우는 뭐 보도된 대로 YTN에서 한 30여 년 정도 기자로 활동을 하고 최근까지도 현장에서 이제 기사를 작성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7월 31일이 마지막 기사였는데요. 입양아 출신 미 체조 코치 뭐 받은 행운 돌려주고 싶어요라는 기사인데 미 체조 코치라는 포인트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미국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7월 31일 보도를 할 때까지. 예. 미국 출장까지 하고 나서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가 났으니까 사실상 현직에서 바로 대통령실로 옮겨간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예전 같으면 아니 현직 기자를 바로 정치권에서 저렇게 데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자 입장에서도 방금 전까지 보도를 하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옮겨가면 그게 보도윤리에 맞느냐. 가장 최단 시간 전설로 남아 있는 건 민경욱 전 대변인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한 6시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죠. 네. 아침에 부장회의를 참석해놓고 오후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됐었죠. 네. 그런 경우들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뭐 이제 폴리널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너무 오래된 얘기여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문제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이 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비판도 거의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포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얘기하지 다른 데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그 매체 전문지에서만 얘기를 하고, 다른 매체에서는 이제 거의 보도가 안 되는.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오케이 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신원조회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소요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신원조회에서 걸려가지고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종종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양새는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냥 간다고 치고, 그러니까 미리 그럼 사표를 내고, 그래서 언론계에서 논쟁도 벌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부터
그만둬야 아니,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직일을 얼마나 네. 둘 거냐. 그러니까 그 기자를 그만두는 시점과 그때는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 그렇죠. 대통령실 가는 시간에 시간적 격차를 얼마로 두는 게 적정하냐를 가지고 3개월이 적정하다, 6개월이 적정하다. 네. 뭐 심지어 3년까지 나온 바가 있었는데 논쟁이 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하여간 그래도 현실적으로 3개월이 좀 낫죠. 근데 요게 안 지켜지는 거죠. 왜? 안 지켜진 거죠. 왜 그러냐면 신원조회를 해서 들어가면 뭐 내가 그래도 미리 사표는 내겠는데 만에 하나의 가능성. 안 될 경우. 그럼 다 백수 되는데? 아 그래서 저도 그거 해가지고 기자들하고 실제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좀 휴식일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현장 기자들도 얘기하는 것 중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사실 그만두면 된다. 물론 청와대에서 걸러지는 거 이제 정치권에서 신원조회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러져서 못 가게 되더라도 복귀하면 된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사표를 냈는데 뭘 또 복귀를 해? 사표를 냈어도 필요한 기자인 경우에는 복직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러니까 예. 제가 몇 살에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표를 내고 정보기관까지 갔던 분이 나중에 복직한 적도 있고. 심지어 공천 신청까지 했다가 공천 떨어지고 나서 복귀한 분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그건 정말 아니지. 네. 그만큼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무슨 뭐 자신 있으면 그만둬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사가 무슨 자기 집 안방인가? 어쨌든 네. 최근에 이제 이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을 몇 가지 예로 들어드리자면 조선일보 부국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는 강인선 대변인이 대표 케이스고요. 채널A 앵커로 방송 진행을 하다가 곧바로 이제 부대변인으로 갔던 이재명 부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KBS 기자 출신의 천효정 홍보수석실 행정관 사례 등등이 이렇게 몇 차례 나왔는데 이제는 반포기 상태로 아무도 보도하지 않지만 언중유골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템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보다는 자기의 어떤 안위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널리즘도 좀 소중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만에 하나 내가 백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시간차 관리. 뭐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보도 윤리가 완전히 붕괴됐네요. 사익이 공익이 우선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지 뭘. 안타깝습니다. 에이, 어쩌겠어요. 뭐 거의 말 그대로 반포기 상태지 뭐. 네, 마지막까지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불러나 준대? 제가요? 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콕 집어서 항상 공부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중유골은 잊지 않는다는 거. 대통령 사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단 부름이나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 제가 부름 받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안 가고. 별로 그런 일은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마무리할게요. 네. 쓸데없는 얘기로 마무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